인간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지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개념들 중심으로 쭉 보고 있었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뭐 자존감이라든지 체면, 또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인간으로 하여금 부족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분노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결정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게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면 나 그런 거 안 해, 더러워서 이런 거 안 한다 하다 보면은 비합리적인 판단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감정 휴리스틱, 어펙트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조금 잘못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안에 대해서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정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성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그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 싫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 뭐 별로 좋지도 않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적은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객관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이익,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핵발전을 써놨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핵발전의 그 위험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 사고가 나죠.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듯이. 그러면 사람들한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어느 정도 위험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핵발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뭐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의 합리적 계산을 하기보다는 핵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갖게 되는 감정에 따라서 위험성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핵발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을 텐데, 핵발전이라는 거를 이젠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지, 그런데 핵발전이라는 거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깨끗한 에너지다, 그린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보다 보면은 핵발전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호의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핵발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좋고 친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하다 보면은 핵발전, 그거 사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 그런데 요즘 전기가 중요한데 핵발전소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혜택은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그거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반대로 뭐 방사능이나 사고 이런 쪽으로 소위 프레임이 돼 가지고 느끼는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운 감정을 들게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을 보통보다 훨씬 더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조너선 하이트라는 학자가 쓴
표현을 써놨는데 감정이라는 꼬리가 합리성이라는 몸통을 흔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지 어떻게 꼬리가 강아지 몸통을 흔들 수 있느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면 기분 좋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되는 건데 이 조너선 하이트의 표현대로라면 때로는 감정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한미 통상마찰 사안 중에 하나가 스크린 쿼터 문제였는데 미국에서는 영화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라 라고 하면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한국 사람들 특히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시킨 스크린 쿼터 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한국 영화가 뭐 손해 볼 거다 뭐 이런 판단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반대 시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 그 근처인데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혹시? 네? 이미지가 혹시 누군지 여기 너무 잘 흐려서는 안 보이죠? 네. 좀 전에 봤었던 그 사진이 이준기 씨가 1인 시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스크린 쿼터 반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했더니 영화인들이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포함해서 한 명씩 나와서 정부청사 앞에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때 그 카툰이 이건데 스크린 쿼터가 뭔지 잘 몰랐죠, 여러분들 그죠?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하면은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까?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시위장에 몰려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준기 씨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여성 팬들이 여학생을 포함해서 여성 팬들이 많이 몰려나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만 보자면은 어쩌면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영화 시장 개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농민 살려주세요 이런 거 시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장동건이나 또 뭐 박종훈이나 또 이준기 씨 같은 이런 그 쟁쟁한 스타 배우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학생들도 막 몰려 나와가지고 스크린 쿼터 축소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시위에 동참을 했어.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마 명쾌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준기 오빠가 싫다고 하는 나쁘다고 하는 스크린 쿼터는 나쁜 거야. 그게 어디가 왜 나쁜데? 몰라. 아무튼 오빠가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나쁜 거야. 왜? 별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스크린 쿼터 말고 다른 사안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다 투표했을 거라고. 투표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세 사람의 당시 이 쟁쟁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이러이런 걸 하겠다라고 정책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설령 투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각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자, 다른 학과도 아니고 행정학과 학생이라면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공약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를 판단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해서 투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투표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행정학과 교수지만 솔직히 이 세 분이 내걸었던 정책 공약 다 못 읽어봤어. 너무 많기도 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소리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은 투표 어떻게 했습니까? 공약 따져보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라는 것을 했을 거라고. 좋다라는 거는 감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철수 후보가 좋아. 왜 그분이 좋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저분이 좋아. 뭐 잘생기기도 했고 뭐 좋은 말도 많이 하시는 거 없고 굳이 이유를 대보자면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너는 왜 박근혜 씨가 좋냐? 너는 왜 문재인 씨가 좋냐? 너는 왜 안철수 씨가 좋냐? 딱히 뚜렷한 합리적 이유는 없을 수 있어. 특히 저분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나는 저분이 좋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문재인 씨가 좋아. 또는 나는 박근혜 씨가 좋아요. 또는 나는 안철수 씨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걸은 공약은 다른 후보가 내건 공약보다 더 좋은 공약, 더 타당한 공약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객관적으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감정이 이성이라는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텔레비에서 봤어. 또는 뭐 개인적인 경험을 했어. 뭐 만났어. 어떻게 했어.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후보를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건 공약은 다른 사람이 내건 공약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로 공약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이 대안이, 이 공약이 좋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판단 뒤에 감성적인 반응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후보를 더 좋아하는가라는 감정적 판단이 사실은 먼저 생겨버리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 후에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도 좌우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용성 폭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정말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냐 아니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 사건이 사람들의 이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하고 하여튼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말을 하게 돼. 그러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의미 있는 거야. 심각한 사건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말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마치 폭포가 위에서부터 이게 그냥 폭포수가 쭉 내려오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가 점점 막 이렇게 눈더미 막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현상을 가용성 폭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정말로 중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객관적인 그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가용성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휴리스틱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이 휴리스틱 중에 하나가 가용성이었었죠. 머릿속에 얼마만큼 쉽게 금방 또는 자주 떠오르느냐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이런 가용성 폭포 현상을 빚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겠지만은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났을 때 당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대중들의 관심이
갑자기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게 그냥 기분 좋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흥분하고 격앙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아지게 되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그 격앙된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이게 또 화제가 돼.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또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도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언론에서는 또 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서 또 보도를 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또 보도를 해. 그러면 그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또 흥분을 해. 이런 식으로 점점 막 증폭되는 식으로 사안이 전개가 되다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중요성을 따지기보다는 그와는 상관없이 언론에서 인터넷상에서 또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얘기를 막 떠들어대면은 그 사안의 객관적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만 쏠려 있어. 그런데 그 사안이 진짜로 객관적으로 그 정도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용성 폭포라고 하는데 광우병 파동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도 가만 보면은 처음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였는데 취임하자마자 그 쇠고기 협상이 이제 사실 타결이 됐는데 그 타결되고 쇠고기 협상에 의해 가지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 의해 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객관적인 현상이었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우리 정부,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소개했냐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양질의 값싼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고기 값이 국내 소고기 값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은 이제는 도시 서민들이 근로자들이 한우 비싸서 먹기 힘드니까 그 대신 값싸고 좋은 미국산 소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게 됐다. 야 이거 잘 됐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우병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고 또 이 주부들 그리고 여학생들 중심으로 이거 위험한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상에서 이게 막 많아지고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불 질른 것처럼 이렇게 확 반응이 커져 버렸어요. 반응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관심을 갖게 돼. 왜 인터넷에 또 그거에 대한 글들이 막 잔뜩 올라오게 돼.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 커뮤니티에서도 막 이거 광우병 가지고 뭐 확률이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또 뭐 학생들도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광우병 걸릴 확률이라는 거는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맑은 날 골프 치러 가가지고 벼락 맞을 확률 도 굉장히 적을 텐데 이거를 연속해서 몇 번 벼락 맞을 확률 뭐 이런 정도로 희박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사실 광우병 걸려서 죽을 확률에 비하면은 한우라고 하더라도 한우 농가에서 이제 소를 기르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도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병들 그게 사실은 확률은 더 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광우병 요거 확률 작은 것 가지고서 막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의 정도라는 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광우병 걸릴 그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면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떠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용성 폭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정에 대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박스에 있는 건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문제 해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떨어져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또 다른 특성은 욕심이, 욕망이, 꿈이, 소망이 무한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은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바는 무한할 정도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직이라는 겁니다. 정부 조직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다 제한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능력 중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씩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그래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잘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못하냐? 그것도 아니야. 제한되어 있지만 그중에 어떤 건 남들보다 조금씩 잘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조직은 바로 그걸 모아놓은 거라고. 만약에 핑크를 4명의 성유리로 만들었다든가 4명의 옥지원으로 만들었다든가 또는 4명의 이효리로 만들었다면은 핑클이 가지고 있는 그 서로 다른 능력을 4명의 능력자를 모아놓은 그 조합은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4사람 각각이 지금 솔로를 하고 있어. 지금의 인기가 과연 핑클 때만큼 인기만큼 되느냐? 안 될걸.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보면은요, 되게 그 그룹으로 하는 사람들이, 음악인들이 해체하고 나면은 원래만큼 빛을 못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약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조직으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보완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으로는 잘 되는 부분들만 드러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핑클 하면은 이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기도 잘하는 팀.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니까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춤만 추거나 기도만 하거나 노래만 하거나 아니면 얼굴만 내세우거나 이걸로는 절대 얻을 수 없을 그 정도의 인기와 또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는 넷을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넷을 모아놓으면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직의 원리가 되는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이제 그게 분업이라는 것과 계층제라는 그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핑클 소개했던 거는 바로 이제 분업 또는 이제 전문화인 거죠. 한 사람이 혼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조금 잘하는 건 이 부분이니까 나는 요 일만 한다. 너는 네가 잘하는 그 능력 가지고 그쪽 일만 해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분업, 전문화의 원리가 되는 거고 계층제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다시 합하기 위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위한 그 메커니즘인데 실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불가의 용어인데 이게 그냥 일상 용어로 된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한번 뭐 해보자. 이럴 때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불가 용어예요. 이판과 사판 스님. 스님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판 스님, 사판 스님. 한자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판 스님은 뭐 성철 스님이나 뭐 이런 그 법정 스님 같은 분들처럼 그 맞으면 이치를 그 연구하는 탐구하는 분들, 도 닦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스님들이 있고 불교의 원리를 연구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뭐 설법하는 이런 분들. 사파는 매니지먼트 하는 분들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리 일을 하는 사람이죠. 왜 이 두 부류의 스님으로 구분을 했을까? 불교가 불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법을 연구하고 설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스님들이 다 같이 명벽수도 한다고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있으면은 그러면 일반 대중들한테는 불교를 알릴 기회가 없어지니까 불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님들이 다 같이 사찰 관리하는 거, 뭐 운전하는 거, 뭐 행정하는 거, 뭐 이런 일만 하고 있으면은
불교의 진짜 핵심이 되는 그 불교의 원리들, 진리들을 탐구하는 일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닌 게 돼버리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필요하지만 한 스님이 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니지먼트 일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분들은 설법하고 또 기도하는 쪽으로만 한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형태가 기독교에도 소위 사도와 집사라는 그 구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남은 제자들 중에 이제 그 대장급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뭐 기도도 하다가 설교도 하다가 그다음에 행정 일도 맡아서 하다가 뭐 그다음에 돈 나눠주는 거, 뭐 빵 나눠주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다음에 설교하는 일만 맡도록 하고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도 필요해요. 물자 나눠주는 것, 배분해주는 일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선발하자 해서 뽑은 게 바로 집사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집사라는 사람들은 불가에서 말하는 사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사도라는 분들은 불가에서 말하는 이판 스님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혼자서는 다 못해. 그러니까 나는 요 일을 하고 당신은 또 저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똑같은 얘기가 넘어가고. 자, 조직이 이 분업과 계층제라는 원리에 의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역시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합리성,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역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배우려면 뭐 조직론 시간에 배워야 되겠지만은 합리성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현상 중에 집단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띵크라는 건데요. 요거는 한 단어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룹하고 띵크 띄어 쓰는 게 아니고 한 단어로 그냥 묶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름대로의 그 고유한 개념이 되는데 집단 사고라고 우리 보통 번역을 하는데 사람이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합리적 판단이 부족하게 되는데 집단으로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뭐 분업, 계층제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집단으로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합리성이 제한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집단 사고인데 그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소위 그 강경파와 온건파가 항상 대립하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대개 강경파가 결정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게 흔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대개 보면은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돼야 된다, 나가자, 뭐 싸우자, 죽더라도 나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그럴 필요 있냐, 뭐 다 살자고 하는 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유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계속해서 대립하다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세게 나가는 목소리 큰 사람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좀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통과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강경한 입장이 항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사실은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부시 행정부에서 소위 그 대테러 작전을 진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그 이제 부통령이었던 체니, 그 다음에 럼스펠드 국방장관 이 두 분이 특히나 그 호키시라 그러는데 매파인 거죠, 매파.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돼, 다 때려 부숴야 돼, 전쟁 일으켜가지고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그 파월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이제 그 비둘기파 온건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체니나 럼스펠드는 사실은 민간인 신분이고 군인이 아니고 이 국무장관이었던 그 파월은 군인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입니다. 근데 어쩌면 뭐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전쟁의 위험성을 더 잘 알아서 뭐 그랬었는지 아니면 원래 이분 성품이 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자, 침공하자, 전쟁 일으키자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월 국무장관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체니 그다음에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강경하게 당장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안을 놓고 결정을 할 때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그다음에 좀 온화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서로 이렇게 그 개진이 되다 보면은 온건파의 입장은 저 겁장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있자고 신중하자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 동원해가지고 저놈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러면 맞는 말 못해. 그리고 막 애국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거면은 내가 마치 뭐 매국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강경한 의견을 반대할 명분이 사실 굉장히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 체니와 럼스펠드의 의견대로 파월의 의견은 결국 무시돼 버리고 강경파의 의견대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과연 그 전쟁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 그 결과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예컨대 이라크 같은 경우도 후세인 재건을 했지만은 거기에 원래 부시가 천명했었던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 있었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빈라덴을 잡았는가? 뭐 나중에야 뭐 제거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피해가 많았어.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 그 내정이 여전히 불안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서양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군사적인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뒤집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그 파월 국무장관이 주장했었던 조금은 그 신중하고 온건한 접근 방법이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었는데 조직에서 온건파와 강경파가 부딪히다 보면은 되게 강경한 사람 입장이 조직의 입장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집단 규범에 순응하는 현상들이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그 휴리스틱 얘기하면서 앵커링이라는 것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초기치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뒤에 결정들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때 내가 그런 예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회식 가가지고 맨 첫 사람이 난 짜장면 그러면 뒷사람들도 그냥 나도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때 그 설명할 때는 각 개인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하는데 뭘 먹는 게 좋을까?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집 어느 게 맛있을까? 뭐 이런 상황에서 앞 사람이 짜장면 그러면 그래 뭐 나도 짜장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집단 규범의 순응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만약에 가면은 나는 오늘은 짬뽕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사람이 같이 중국집에 갔어. 근데 딴 사람들이 다 그냥 짜장면 그러고 있어. 그러면 사실 그 개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짬뽕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것도 있죠. 다들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짬뽕 먹겠다 그러면 아이 왠지 좀 그래. 혼자 이상한 놈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안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하고 집단으로 있을 때의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느 광고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모두가 뭐 예스 할 때 혼자 뭐 노 한다 뭐 이런 거. 그게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저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뒤돌아서 가지고 나는 글로 안 갈 테야 이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분위기를 거슬러 나서 혼자 반대로 간다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만 그냥 확 쏠려버리고 다른 의견은 전혀 들리지 않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속으로는 꿍얼꿍얼 대더라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고 그냥 전체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조금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집단 동조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대세 따르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은 나만 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런 현상이 사실 그 어디에나 다 있는데 특히 동양권에는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집단 동조 요거 뭐 비슷하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의사 전달 또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이 앞에 이제 그림은 여러분 강의 노트에도 간단하게 그림 같이 그려져는 있죠. 이게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표시한 그 의사 전달 모형이에요.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맨 왼쪽에 소스라는 거는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는 목적지야. 정보를 최종적으로 받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더와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보내는 사람, 정보를 받는 사람. 그러면 이 가운데 이쪽 일직선이 있는데 이 선은 뭐냐면 채널이라는 건데 이거를 뭐 미디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편지를 써서 친구한테 준다. 메모 쪽지를 해서 친구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그 매체. 이게 채널이에요. 그럼 종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서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 편지지, 종이가 매체가 되는 거고 전화를 할 때는 유선 전화로 한다면은 전화선이 채널이 되는 거고 무선 전화,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는 그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전파가 채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코딩과 디코딩이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이 핸드폰을 생각하면 될 텐데 핸드폰으로 전화기에 대고 여보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보세요라는 말을 듣는데 이 여보세요라는 소리가 그냥 가느냐? 그냥 가는 건 아니야. 핸드폰으로 그 소리가 들어가면은 전자신호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간다라는 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다라는 얘기는 여보세요라는 음성 신호가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의해 가지고 전자신호로 바뀌어서 그 바뀐 전자신호가 전파망을 타고 상대방 핸드폰으로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핸드폰에 도착한 정보는 여보세요라는 음성 신호가 아니라 찌지지 하는 디지털로 된 전자신호예요. 그 전자신호를 받아가지고 상대방 핸드폰이 다시금 여보세요라는 음성 신호로 바꿔줘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매체 또는 채널에 적합하게 형식을 바꿔주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서 이제 원래 보냈던 그 형식으로 다시금 재바꿔주는 것, 해석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왜 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이메일로 보내든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보내든 정책 결정자한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과정이야.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프린트를 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구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이즈라는 것이 이 전달 과정에서 곳곳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노이즈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이것도 전화기를 생각해 보면 쉬울 텐데 전화할 때 뭐 예를 들면 찌지직 거리는 소리가 중간에 들린다. 이런 거 핸드폰에서는 거의 그런 거 없겠지만은 선 달린 전화기 하다 보면은
전화할 때 가끔 이제 접촉이 안 좋으면은 막 잡음이 들려가지고 찌지직 막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해요. 또는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TV 같은 경우 보면은 전파를 잡아서 TV에서 수신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전파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다른 전파하고 합선이 되게 되면은 합쳐지게 되면은 테레비가 원래 모습이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막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선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도 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조직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얘기한 이런 노이즈가 곳곳에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 전달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 앞에 쭉 소개해 놓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종류의 그 노이즈들 또는 장애들을 관찰해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락이라는 거는 정보의 일부만 전달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느 그 이동통신 회사인가에서 광고를 내보낼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여자가 자기 애인한테 자기야 나 끔찍히 사랑해 하고서 보냈어. 근데 이제 거기 그 광고상에는 자기야 끔찍히 사랑해라는 단어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근데 건너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상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중간에 확 깨물어 먹었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중에 그 남자가 딱 받을 때는 자기야 끔찍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체 정보 중에 일부분이 누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락, 오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정보의 일부만 전달이 돼서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되다 보면은 역시 함적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선별이라는 거는 누락은 뭐 일부러 되건 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건 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선별, 필터링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명확히 생각하면서 일부러 특정한 정보를 빠뜨린 거예요. 그거를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보통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 전에 지난 학기구나. 우리 그 어떤 분이 청와대 이제 뭐 수석으로 계셨는데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너무 바쁩니다라고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될 보고서라고 올라오는 게 400, 500페이지쯤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읽으세요? 그랬더니 다 못 읽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이제 보좌진들 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미리 이제 이분이 꼭 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빨갛게 줄을 거놓는다든지 또는 박스 표시해 놓는다든지 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몇백 페이지짜리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처음부터 까지 다 보려면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의 업무와 관련해서 꼭 봐야 될 것들 우선순위가 있겠죠. 요거는 오늘 당장 해야 되니까 봐야 되고 요거는 이거 장기적인 프로젝트니까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예 누락시켜 버려도 큰 지장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걸 뺄 건지 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건지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빨리 해결해야 될 정보가 오히려 뒤로 가게 되고 별로 중요치 않은 사안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필터링 하는 사람이 에이 이런 정보 이거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해서 아예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그 정보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정책결정권자한테 근데 중간에서 필터하는 사람이 에이 이건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에이 이건 빼버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 대통령한테 이런 정보 올려보내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불쾌하실 텐데 기분 나쁘면 걔네도 남아야다 맞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관이 기분 나빠할 법한 또는 꺼림직하거나 좀 싫어할 법한 정보를 아예 빼버릴 수도 있다. 필터 아웃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 비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왜곡이라는 거는 빠뜨리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야. 변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상실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정보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정보가 정말 제대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 순간에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시성 상실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때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었던 그 계기가 뭔지 압니까? 진주만 공습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군이 항공모함 가지고 거기 전투기 싣고 가가지고 이제 하와이 진주만을 갑자기 기습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죽일 놈, 뭐 나쁜 놈 하고 욕해도 일단 우린 지금부터 너네하고 전쟁한다라는 선전포고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미국이 선전포고를 받지도 않고 그냥 기습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진주만 그 공습을 그렸던 영화가 몇 편이 있는데 이제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3시간 정도 되는 영화가 있어요. 도라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일본군이 진주만 공습에 성공하면 모함에다가 보내는 그 성공했다라는 그 암호가 도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해서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일본 정부에서 당시 미국 정부한테 우린 니네하고 전쟁할 거다 하는 선전포고를 해요. 그런데 선전포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영어로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본 말로 나는 지금부터 니네하고 전쟁한다라고 해봤자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아까 얘기했던 디코딩과 인코딩이 필요해.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번역이죠, 번역. 일본 정부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훈령을 보낸 거예요. 너 빨리 가서 미국 정부한테 선전포고문 전달해라. 그런데 일본말로 왔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손으로 찍찍 써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 타이프 치는 그 미국인 비서가 안 나왔어. 그래서 일본인 그 외교관 중에 이제 말단 공무원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독수리 타법도 아닌 연필 요거 하나를 찍는 이런 식의 타법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타이프를 치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봉투에 넣어서 그 대사가 이제 미국 정부원 찾아가서 만나서 이거 우리 정부가 주랍니다 하고서 줬는데 이미 진주만은 쑥밭이 되고 공습 다 끝난 다음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으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적시성 상실이라는 거 지금 어떤 사태가 터져가지고 빨리 이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거치다 보면은 빨리 갔었어야 될 정보가 제대로 빨리 가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적시성 상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락이라는 거는 적절한 통로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 중에 실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세라는 말은 아마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와는 상관없이 최고 결정권자하고 뭐 가깝든지 뭐 인척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 우리가 실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세가 작동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인가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어.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정상회담 한번 하자. 누군가가 만나서 조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했는지 혹시 압니까?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공무원 중에 그 일은 어느 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외교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남북 관계니까 이건 통일부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가서 했나?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 하면은 문화부 장관이 했어. 이해가 됩니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일 겁니다. 그리고 보안도 필요했었고, 근데 그 뒤에서 이거를 딱 이렇게 성사시켰던 핵심 인물이 문화부 장관이었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북한 대표들 만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성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부 장관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하는 부서입니까? 문화부가? 아니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이 박지원 씨였어요. 이분은 동교동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미국 그 망명가 있을 때부터 이분이 재미교포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신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신임했었던 그 최측근 중에 최측근. 그래서 가신 중에 가신. 그래서 그냥 비서도 아니고 왕비서. 이런 표현이 붙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최고로 신임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당시에 문화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사전에 딱 조율을 해가지고 성사시킨 거예요. 자, 이게 공식적인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의 업무와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대통령의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왕비서관, 이런 실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소위 김심을,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최측근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 재량권도 가지고 있고 해서 성사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공식적인 채널대로 통일부 장관이나 또는 외교부 장관이 갔더라면 아마도 그 뒤에서 이런 막후 교섭을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소위 실세가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적절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전달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비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세들이 많이 나서는 경우에 정책 결정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식으로 결정된 것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데, 그 실세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이제 그 실명을 거론하게 돼서 이 부분은 얘기하기 좀 민감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관이에요. 어느 부서 장관. 그런데 밑에 있는 차관이 실세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데 장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보고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대통령한테 막 가가지고 각하 뭐 이거 각하 아니지,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장관이 명색이 이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데 자기도 모르는 일을 밑에 사람이 실세라고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무슨 기분이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의 공식적인 이 절차와 의사결정 그 루트라는 거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다 보면은 비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라는 거는 정보가 전달되거나 또는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지연되는 그런 경우죠. 이거는 업무가 많다 보면 이런 일이 뭐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개괄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 러프하게 그냥 대강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왜 그 청와대 수석, 특정 부서의 수석만 되더라도 하루에 일과지 이렇게 400페이지 막 보고서가 올랐는데 그걸 일일이 다 못 읽으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거 표시만 된 건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면은요, 챙겨야 될 사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장관이 챙겨야 될 사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안들을 꼼꼼하게 다 일일이 다 체크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각 부서에서 이제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압축되거나 또는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빼버리거나 해가지고 적은 양만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핵심을 놓치는 수도 있다. 상세한 상황을 모른 채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라는 거는 이거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불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정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라든지 또는 어떤 지표가 이건 이 정책은 실패한 거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 같은 것들은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 잘 없겠지만 옛날에 내가 실제로 봤던 사안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석사 때였는데 논문 자료 찾는다고 이렇게 쭉 보는데 환경 관련된 보고서였어요. 어느 국책연구기관에서 만드는 보고서였는데 환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기 오염, 뭐 수질 오염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쭉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에 실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자료표에 숫자가 없고 그냥 무궁화 표시 땡땡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표에 그렇게 땡땡땡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없고. 그래서 이거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굉장히 수치가 안 좋은 자료들이었어. 그러니까 조사를 해놓고도 그 상급 기관에게 올려 보내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 수치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 자료를 아예 그냥 땡땡땡으로 그냥 숨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그 회피가 되는 거죠. 불리한 정보를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땡땡땡이라도 했으면은 그거 원본 내놔봐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예 그것 자체를 보고서에서 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쭉 했다. 여론조사 했는데 우리 대통령 최고입니다. 라는 의견들만 올려보내고 뭐 이런저런 비판하는 의견들은 아예 딱 숨겨버리고 이런 것도 일종의 그 회피에 속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면은 조직 내에서 이 정보가 쭉 전달되는 과정에 각종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최종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이제 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그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어. 근데 그 조직도 합리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주제가 이 합리성이라는 주제인데 요거 설명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강의 초반부에 정책은 가설과도 같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럴듯한 선택을 하지만은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결정은 지금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해보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괜찮은 정책이다. 또는 이 대안이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설득의 기준 또는 근거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성적 차원에서는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여러분 그 교과서에는요 440쪽에 합리성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440쪽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단적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도구적인 차원에서 수단적인 차원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수단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성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선택이 그럴듯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책 결정 이론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은 그때 내가 따로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합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되는데 어떤 결정이 이게 괜찮은 결정이다. 우리가 이 대안을 지금 왜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합리성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이 내용적 합리성 또는 뭐 실질적 합리성이라고도 하는데 substantive rationality라는 개념이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성 개념이에요. 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정답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정답을 잘 찍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선택은 내용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개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건 지금이지만 그 결과는 지금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선택한 요 답이 내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인 거는 같은데 100% 확신은 못해요. 그러면 내용적 합리성이라는 것 말고 뭔가 지금 결정을 내릴 때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성의 기준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 procedural rationality라는 개념입니다.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충실히 밟아 나가서 도달된 결정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선택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어떠한 절차,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결정을 두고서 이게 내용적 합리성이 있냐 없냐 따질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나왔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나?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에.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게 내용적 합리성을 실제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차선책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합리성 개념이 바로 절차적 합리성이다. 즉 정해진 절차를 충실하게 제대로 밟아 나가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은 그 결론은 내용적 합리성을 갖춘 결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갔다라면, 즉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면은 그 선택은 아마도 내용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절차적 합리성은 공식 개념에 해당되는데 여러분이 이 수학 문제 푸는 경우에 그냥 생으로 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왜 공식에 대입하느냐?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정답일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내용적 합리성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 많았는데 옛날 학교 다니면서 수학 공식에 쫙 대입해가지고 계산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어. 그런데 보기에는 내가 쓴 게 없어. 내가 푼 게 없어.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공식에 대입시켰는데 확실히 틀린 거죠. 보기에 어쨌든 그게 없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용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설령 절차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것만 빨리 설명하고 마칠게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건데 그냥 절차를 따랐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그냥 수용하자 이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몇 가지 조건은 갖추어져야 될 거다. 그래야 우리가 절차적 합리성이 내용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판의 제도화라는 거는 결정 과정에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누가 남 흠을 보니까 자기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도 보고 그런다. 남 흉 보고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요거를 뒤집어서 말하면요, 인간의 속성을 절묘하게 파악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흠은 제대로 못 발견해. 있어도 눈 감아버려요. 남의 흠은 요만한 게 있어도 금방 발견해. 귀신같이 찾아내. 요거를 활용하는 게 바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나는 내가 주장을 할 때 내 주장에 어디가 잘못된 건지, 내 논리에 어디가 부족한 건지를 나는 발견을 잘 못해. 내가 글을 쓰면 내 글이 이상한 거는 나는 못 봐요. 다른 사람은 읽어보면은 이거 글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내용이 완전히 이상하다, 이 논리는 잘못된 거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비판의 제도화죠. 그래서 비판이 완전히 그 제도화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그 절차를 쭉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비판이 완전히 허용되어 있어야 잘못된 부분을 걸러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절차의 공개성이라는 건데, 이건 투명성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17년 됐는데 재작년에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는데,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똥오줌을 함부로 안 싸더구만.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얘가 똥 쌀 것 같아. 그래서 똥 마려운 강아지라는 표현이 그 강아지를 길러보면 딱 알아. 얘가 정말 급해가지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닦아주려고, 똥 싸면 닦아주려고 쫓아가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싸는데, 내가 쫓아가면은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싸고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데 보는 척 하면서 이러고 돌아서 있으면, 그때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문 뒤쪽으로 쓱 들어가. 거기 가서 싸고 나와.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강아지도 똥 싸는 거 창피한 거 남이 보면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야. 깜깜한 밤중에 예비군 훈련 받고 늦게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깜깜한 밤중에 대로변에 쉬할 수 있어. 그런데 환한 대낮에는 아무리 급해도 못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돼 있으면, 투명하게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개가 안 돼 있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했다가 알려지지 않는다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야, 너는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또는 나는 박사고 너는 석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든지, 나는 부자고 너는 모르고,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어리고,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이런 식의 이성적인 판단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투명하게 밝혀지면은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 많고 내가 박사인데 나이도 어린 게 학위도 없는 게 막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것 꼴보기 싫어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은 차마 공개적으로는 대놓고 그렇게 나쁜 짓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토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차의 공평성이라는 건데, 이게 왜 사극을 보면은요,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어전 회의를 합니다. 임금님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머리가 허연 그 대신들이 좀 하는데, 맨 말지가 나와가지고, 전하 제 생각에는 딱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그 정승이, 야, 너는 찌그러져 있어라.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절차의 공평성이라는 겁니다. 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절차다라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문제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는 다수결이라는 절차가 항상 좋으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성격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절차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게 절차의 적절성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